그 사고 회장님 지시가 아니에요. 제가 처리했어요. 재벌 회장의 기사로 살아온 박만수 50세. 매일 아침 7시 회장님 차에 올라탑니다. 30년째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회장의 심장약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 사람 회사 때문에 형이 죽었습니다. 보상금 1,000만 원, 그게 형님 목숨값이었습니다. 30년을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며 산 남자. 그가 중환자실 앞에서 내린 마지막 선택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1990년대 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화려한 외관과 달리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이곳의 주인은 재벌 그룹을 이끄는 회장 장태곤. 63세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장태곤은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정문 앞에는 언제나 같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30년 가까이 세월을 함께한 차량이었죠. 운전석에는 50살의 기사 박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태곤이 다가오는 모습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재빨리 뒷문을 열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만수, 마찬가지로 말없이 차에 오르는 태곤. 이것이 두 사람의 아침 의식이었죠. 차가 출발하자 태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늦겠지? 네, 회장님. 단 두 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늘 이렇게 짧고 건조했죠. 태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IMF 외환위기, 정경 유착 의혹, 가족들의 끊임없는 배신. 그 모든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올라온 인생이었습니다. 만수는 운전대를 잡으며 앞만 바라봤습니다. 군 제대 후 25의 나이에 이 집에 들어온 이후 평생을 운전대만 붙잡고 살아왔죠. 남의 인생을 실어 나르는 것이 그의 삶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저 사람은 늘 위에 있었고 나는 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시선이 조수석 아래로 향했습니다. 작은 약병 하나가 보였죠. 심장약. 태곤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약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약병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복잡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차가 멈춰섰습니다. 태곤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만수는 백미러로 태곤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하지만 여전히 권력의 무게를 짊어진 표정이었죠. 만수는 다시 앞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내가 이 사람 곁에서 산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회사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죠. 태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만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 군대를 갓 제대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시절. 형이 소개해준 이 자리였죠. 형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만수에게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만수야, 기사 자리 하나 났다.
재벌 회장님 댁이야. 월급도 괜찮고 안정적이니까 네가 해봐라. 형의 말을 따라 면접을 보러 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태고는 젊었지만 이미 냉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운전 잘하냐? 네, 잘합니다. 말 많지 않냐? 말없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수는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약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말없이 운전대만 잡는 삶.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태곤이 일궈낸 제국의 상징이었죠. 만수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차를 세우고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태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태곤의 손이 가슴 쪽으로 향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만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또 안 좋으신가? 만수는 조수석 아래의 약병을 떠올렸습니다. 태곤은 매일 아침 그 약을 복용해야 했죠. 하지만 오늘 아침 태곤은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만수가 일부러 챙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태곤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만수는 차 안에 남아 약병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약만 없으면 만수는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을 참아온 분노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만수는 약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기사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만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죠.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만수는 주머니 속 약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죽던 날의 기억,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태곤의 회사가 보인 냉담한 반응. 회장님, 당신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형님이 죽었을 때 당신 회사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30년 동안 연습해온 얼굴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태곤의 첫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이 모든 걸 내려다보며 살았겠죠. 하지만 나는 만수는 주머니 속 약병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 그것이 만수가 30년을 견뎌온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만수는 갈등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죠.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사인가 아니면 복수자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고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기사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태곤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전 태곤이 외부 미팅을 위해 다시 차를 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수의 주머니 속에서는 약병이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손을 넣을 때마다 플라스틱 통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죠. 만수는 몇 번이나 약병을 꺼내려다 다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드리면. 하지만 만수의 머릿속에는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형, 가족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태곤의 회사에서 보내온 차갑고 형식적인 문서 한 장, 산업재해 보상금 1천만 원. 그게 형님 목숨값이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태곤이 차를 준비하라는 신호였죠.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정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비서 2명이 뒤따르고 있었죠. 태곤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태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호흡도 거칠어 보였죠.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도 늙었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었죠. 만수는 운전석에 앉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곤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 만수는 백미러로 태곤을 확인했습니다. 태곤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만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죠. 진심으로 놀란 것이었습니다. 태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만 계속 움켜쥐고 있었죠. 만수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정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만수가 뒤를 돌아 태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태곤의 눈은 풀려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죠. 만수야, 잠깐. 태곤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수의 팔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 손은 곧 떨어졌습니다. 쿵. 태곤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트에 기댄 채 의식을 잃은 것이었죠.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순간 만수의 손이 본능적으로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약병. 태곤의 심장약이 그곳에 있었죠. 만수는 약병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이다, 이 약만 없으면.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건물 안에서도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들이 차 문을 열고 태곤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구급차를 불렀죠. 빨리, 구급차 빨리요. 만수는 운전석에 앉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 약병을 만지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약병이 여기 있다는 걸. 만수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약병은 주머니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비서들은 태곤을 차 밖으로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원들, 직원들, 경비원들까지 모두가 태곤을 둘러싸고 있었죠. 만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태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몸.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수의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태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체크했습니다.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셨습니까? 네, 심장이 안 좋으셔서 매일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 약은 드셨나요? 비서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었죠. 기사님, 회장님, 오늘 아침 약 드셨습니까?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쏠렸습니다. 만수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알고 있었죠. 태곤이 오늘 아침 약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약병이 지금 만수의 주머니에 있었으니까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비서 한 명이 함께 탔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만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약병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넣어 약병을 만졌죠.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약이 여기 있다는 걸.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있었죠. 충격과 걱정 어린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만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태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수야, 잠깐.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태곤이 만수에게 부탁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만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약을 숨겼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분노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로부터 온 문자였죠. 병원으로 오십시오. 회장님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기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만수의 발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까지는 20분 거리였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만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살아나실까? 아니면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주머니 속 약병은 계속해서 만수를 괴롭혔습니다. 이 약만 있었다면 회장님은 쓰러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약들이었습니다. 만수는 약병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쥐었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 응급실 입구에는 여전히 구급차들이 서 있었죠. 만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중환자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만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였죠. 비서들이 중환자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비서 중 한 명이 만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진료 중이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 안에 태곤이 누워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리고 만수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만수만 알고 있는 진실이었죠. 나는 무엇을 한 건가? 만수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죠. 비서들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받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태곤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모습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 의사였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상태가 어떠십니까?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하지만요,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비서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약을 드셨습니까? 비서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약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만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의사가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심장약을 제때 복용했으면 이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수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약 복용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심장 환자에게 약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서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죠. 만수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약을 제때 복용했으면.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약병이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통. 내가 회장님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죠. 비서 한 명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운 태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만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평소에는 회사차를 이용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만수는 구석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터널 속을 달리는 지하철. 만수의 마음도 그 터널처럼 어두웠죠. 1시간쯤 지나 만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원룸이었죠. 30년을 기사로 일했지만 만수의 삶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싱크대, 작은 식탁,
오래된 텔레비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수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등을 켜자 벽에 붙은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죠. 90년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앞에 섰습니다. 신문 속에는 사진이 실려 있었죠.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사망자의 얼굴 사진. 박만식, 만수의 형이었습니다. 만수는 형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이 찍힌 건 형이 결혼하던 날이었습니다. 형님,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은 만수보다 5살 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수를 돌봐주던 형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형은 만수의 부모이자 형제였습니다. 만수가 군대에 갔을 때 형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만수가 제대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다 형은 죽었습니다. 1997년 가을, 서울 외곽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비계가 무너지면서 하청 노동자 5명이 추락했죠. 형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형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29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수는 회사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사과라도 한마디 듣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서류 한 장이 왔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 1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위로도 없었죠. 건설 회사는 사고를 덮었고 언론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건설 회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알아냈습니다. 장태곤. 만수가 지금 30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죠. 만수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약병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그때 형님이 죽었을 때 당신 회사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수는 약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상금 1천만 원. 그게 형님 목숨값이었습니다. 형님은 당신 회사 건물을 짓다가 죽었는데 당신은 그 건물로 돈을 벌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당신 옆에서 당신의 기사로 일하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수는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 약이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형님에게는 아무도 생명줄을 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 약 덕분에 살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약병을 식탁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일은.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복수를 위해 30년을 기다렸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만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형님? 만수는 벽에 붙은 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약병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하얀 알약들이 보였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열쇠였고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증거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만수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의 사진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형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 형이 죽던 날, 그리고 태곤의 기사가 된 날. 저는 무엇을 한 겁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약병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약병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비서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큰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됐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태도가 거만해 보였죠. 태곤의 장남 장민호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심근경색이십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갑자기라니. 건강관리는 어떻게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보다 몇 살 어린 30대 초반의 남자였죠. 태곤의 차남 장민수였습니다. 형,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상태부터 확인해야지. 민수의 말에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언제나 그렇게 착한 척하지. 속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뻔해. 뭐라고? 두 형제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비서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만수는 벽에 기댄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시작됐구나.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곤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죠. 3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민호와 민수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두고 늘 다퉜죠. 태곤은 그런 두 아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호가 여자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왜 여기 온 거야? 여자는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중환자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죠. 죄송합니다만 가족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입니다.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넌 그냥 아버지의 실수일 뿐이야.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실수든 뭐든 전 아버지의 피를 받은 딸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태곤의 혼외자 딸 장서연이었습니다. 태곤이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워 낳은 딸이었죠. 태곤은 서연의 존재를 오랫동안 숨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서연이 스스로 찾아오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들래. 여긴 병원이야. 시끄러워. 너나 신경 써. 민호가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죠.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의사에게 집중했죠.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불명이라는 말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수는 고개를 떨궜죠.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지금 그런 소리를 해? 왜? 중요한 문제잖아. 아버지가 이 상태면 회사 경영을 누가 할 건데. 민호의 말에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을 겁니다. 유언장? 민호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회장님 같은 분이 유언장 없이 계실 리 없어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죠.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도 이 회사에 관심이 있거든요. 서연의 대답에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심? 넌 아무 권리도 없어. 호적에도 안 올라와 있으면서. 그건 곧 바뀔 겁니다. 서연의 말에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죠. 그 모습에 만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뭔가 계획이 있다. 민호와 민수는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복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태곤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미 가족들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산, 회사 경영권, 권력.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죠. 만수는 그림자처럼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수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만수는 여전히 이 가족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시선이 만수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만수를 제대로 바라본 것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 아저씨시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수는 불편함을 느꼈죠. 아저씨 아버지 약 원래 잘 챙겨 드셨죠? 순간 만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약병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만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장약을 매일 드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챙겨드리는 게 아저씨 일 아니었나요? 저는 운전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서연의 말에 만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약병을 감췄죠.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만수를 뚫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알고 있다. 만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줄기가 차갑게 식어갔죠. 서연은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서연의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여전히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두 사람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만수의 귀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말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만수는 주머니 속 약병을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손에 파고들었죠. 고통스러웠지만 만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태곤이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가족들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만수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곤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만수는 매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할 일은 없었지만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기에
발길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이날도 만수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중환자실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만수는 서연이 올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만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비서 한 명이 급하게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연도 다가왔죠. 무슨 일입니까? 비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병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날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CCTV요?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장님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 영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만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블랙박스 CCTV.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회장님께서 차에 타시기 직전 영상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인쇄되어 있었죠.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조수석 아래를 확인하는 만수의 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뭐가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만수를 돌아봤죠.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기사님, 이리 오시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죠. 만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만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만수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죠. 무엇이 찍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넣으신 게 뭔가요? 서연의 질문에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심장약 아닙니까?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비서들이 숨을 죽였죠.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머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기다리지 않았죠. 손을 뻗어 만수의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만져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꺼냈죠. 투명한 약병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연이 약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서들이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죠. 한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심장약입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만수에게 쏠렸죠.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약을 매일 복용하셔야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약이 기사 주머니에 있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약병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당신 살인미수입니다. 뭐라고요? 비서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죠.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건 심장약을 복용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약이 기사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겁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왜 회장님 약을 숨긴 겁니까?
서연의 추궁에 만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미안하다고 끝입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비서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죠. 그때 만수가 외쳤습니다. 그 사람 회사 때문에 형이 죽었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얼굴을 들어 서연을 바라봤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건설 현장에서 형이 죽었습니다. 1997년 비계 붕괴 사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형도 그중 한 명이었죠. 29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비서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만수를 내려다봤죠. 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천만 원. 그게 형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 한 겁니까? 서연의 질문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숨긴 거군요. 네, 하지만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죠.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웃기는 얘기네요. 뭐가 웃깁니까?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약병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사고 말입니다. 회장님 지시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만수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1997년 건설 현장 사고. 비계 붕괴로 5명 사망.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사고를 덮은 건 회장님이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처리했어요. 뭐라고요?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비서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1살이었어요. 회장님 숨겨진 딸로 살면서 회사 일에 관심이 많았죠. 그 사고가 났을 때 회장님은 제대로 보상하려 하셨어요.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았어요. 언론 플레이, 보상금 축소, 모든 걸 제가 처리했죠. 왜냐고요?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요.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전 그때부터 이 회사를 제 손에 넣기로 결심했거든요. 회장님이 인정하지 않는 딸이었지만 전 능력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회사를 삼킬 준비를 말이죠. 복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30년 동안 복수한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잘못됐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약병을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살인 미수범을 신고해야죠. 비서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막 경찰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갑자기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렸죠.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습니다. 환자분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죠.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들이 태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복도로 나와 외쳤습니다. 비서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죠. 기적입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비서들이 기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다만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 면회는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와 말했죠. 환자분께서 기사님을 찾으십니다. 기사요? 모두가 만수를 돌아봤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박만수 기사님을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간호사의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만수를 노려봤죠. 비서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5분만 계실 수 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죠.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태곤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죠. 태곤의 눈이 만수를 향했습니다. 만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곤이 산소 마스크를 내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약 네가 숨겼지?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태곤은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왜 그랬나?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형? 태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얼굴을 들어 태곤을 바라봤죠. 1997년 회장님 회사 건설 현장에서 형이 죽었습니다. 태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비계 붕괴 사고. 네, 맞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29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제가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려고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만수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태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태곤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놀라 태곤을 바라봤죠. 회장님. 태곤은 눈을 뜨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사고 내가 막으려 했네. 네.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곤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현장 안전 점검을 지시했었네. 비계 상태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거든. 하지만 태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죠. 간호사가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우려 했지만 태곤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네.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기 전에 사고가 났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야 했는데. 태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태곤을 봐왔지만 만수는 처음으로 태곤이 우는 모습을 봤죠. 사고 후에 보상을 제대로 하려 했네. 유가족들을 만나고 장례비도 충분히 지원하려 했어. 하지만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곤은 쓴웃음을 지었죠. 회사 실무진이 막았네. 보상금을 최소화하고 언론을 막고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 만수는 서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처리했다는 그 말. 누가 그랬습니까? 태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죠. 중요한 게 아니네. 결국 내 책임이야. 회장이었으니까. 자네 형님을 포함해서 5분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미워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을 미워했습니다. 만수의 고백에 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죽이고 싶었습니다. 형님처럼 고통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 없이 하루만 보내시게 하려고 고통받는 모습만 보고 싶었습니다. 태고는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슬픔과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죠. 알아. 자니가 정말 날 죽이려 했다면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네. 구급차가 온 건 자네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들었네. 비서들이 오기 전에. 만수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태곤이 쓰러졌을 때 자신이 본능적으로 구급차를 불렀던 것을. 경비원이 오기 전이었죠. 저는 그냥. 만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둔 감정이 무너져 내렸죠. 분노,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만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수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회장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는 눈물 흘리는 소리와 기계음만 울리고 있었죠. 태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 위에 서 있어도 지키지 못한 건 죄더라. 태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회장으로 살면서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지키지 못했어. 자네 형님 같은 분들을, 내 가족들까지도. 만수는 태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태곤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본 것 같았죠. 회장도 재벌도 아닌 그저 한 명의 늙은 인간으로서. 복수, 그게 자네한테 위안이 됐나? 태곤의 질문에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렇겠지.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태곤의 말에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태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죠. 태곤도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네, 회장님. 고맙네. 구급차 불러준 거.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중환자실 문을 나서며 만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복도에는 서연과 비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만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기사님, 아버지와 좋은 대화 나누셨나요? 서연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비서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뵙겠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한 명씩만. 비서의 말을 서연이 끊었습니다. 전 딸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서연은 중환자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섰지만 서연은 강하게 밀어냈죠. 문이 열리며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들고 간 서류가 신경 쓰였죠.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은 태곤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태곤 앞에 펼쳐 보이고 있었죠. 태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만수는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아버지,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철렁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태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미쳤구나, 넌. 태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약했죠. 서연은 펜을 태곤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사셨어요. 63, 나쁘지 않은 나이죠. 이제 회사는 제가 맡을 겁니다. 회사를 네가? 태곤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어요. 형들보다 그 누구보다요. 넌 자격이 없어. 1997년 사고 네가 덮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태곤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도 공범 아닙니까? 나는 몰랐어. 거짓말 마세요.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회사 이익이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태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합니까? 전 평생 아버지의 숨겨진 딸로 살았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려 했어요. 제가 가장 유능하다는 걸, 회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그게 1997년 사고였어요. 네가 그 사람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태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냉소를 지었죠. 죽였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사를 지켰을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바잖아요. 내가 언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회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 회사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가질 겁니다. 서연은 다시 펜을 태곤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그럼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 순간 만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중환자실로 뛰어들었죠. 안 됩니다. 만수의 외침에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당신 왜 여기 들어와요? 간호사도 급히 달려왔지만 만수는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태곤의 심장약이었죠. 서연이 빼앗아 갔던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이 약 제가 가져왔습니다. 만수는 약병을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 드려주십시오. 간호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장약입니다. 회장님께서 매일 드셔야 하는 약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서연이 만수의 팔을 잡았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회장님을 지키는 겁니다. 만수가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이 들어갔죠.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죠. 약 확인해 보세요. 간호사가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처방약 맞습니다. 투여하세요. 의사의 지시에 간호사가 움직였습니다. 약과 물을 준비했죠. 태곤은 힘겹게 약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연명치료 중단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약을 먹은 태곤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색도 나아지는 것 같았죠.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곤을 바라봤죠. 태곤도 만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들이. 서연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서연이 태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곤은 손을 저었죠. 비서 불러라. 만수가 복도로 나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2명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죠. 태곤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 유언 받아 적어라. 회장님, 아직 그러실 때가. 비서의 말을 태곤이 끊었습니다. 지금 해야 한다 늦기 전에. 비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태곤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죠. 내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 사회에 환원한다. 복도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비서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아이. 태곤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장서연 상속에서 제외한다. 아버지. 서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왜요? 왜 저를? 넌 자격이 없어. 사람의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내 딸이 아니야. 태곤의 말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안 돼요. 전 평생 이것만 바라봤는데. 서연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곤은 흔들리지 않았죠. 비서 지금 즉시 변호사 불러라. 그리고 경찰도. 경찰이요? 1997년 사고 진실 밝혀야 한다. 서연이가 어떻게 덮었는지 다 조사해라. 태곤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비서 중 한 명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죠. 만수는 태곤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복수하려 했던 상대가 서연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태곤도 피해자였다는 진실. 진짜 악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연행되었죠. 끌려가면서도 서연은 태곤을 노려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하지만 태곤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중환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만 남아 태곤을 돌봤습니다. 만수는 복도로 나왔죠.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요양원,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벤치에는 태곤이 앉아 있었습니다. 64시 된 태곤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몸은 더 마른 것 같았죠.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장으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정원 입구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1살이 된 만수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의 기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만수는 태곤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왔나? 네, 회장님.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가? 태곤이 웃었습니다. 만수도 따라 웃었죠. 습관이 그렇습니다. 30년이나 그렇게 불렀는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태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일은 어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산업재해 피해 가족 1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만수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태곤에게 건넸죠. 태곤은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재단. 좋은 이름이야. 태곤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재단입니다. 제가 형님 같은 분들을 돕는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니까. 태곤의 말에 만수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1년 전 서연이 연행된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 건설 현장 사고가 어떻게 은폐되었는지, 서연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언론이 떠들썩했고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죠. 태곤은 약속대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회사 지분도 대부분 공익재단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재단이었습니다. 태곤은 만수에게 재단 운영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만수였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곤은 설득했습니다. 자네 형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네. 자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결국 만수는 재단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사가 아니었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형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곤이 만수를 바라봤죠. 그래, 형님께 뭐라 말했나? 회장님께서 사과하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 같은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곤은 고개를 숙였죠. 내가 직접 가서 절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말이야. 괜찮습니다. 형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태곤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됐나?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요. 그렇구나. 태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서연은 태곤의 딸이었으니까요. 면회는 안 가시나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곤은 고개를 저었죠. 갈 수 없네. 가면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 씨도 회장님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알아. 내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도 피해자야. 태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태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을 가져다 준 건 말일세. 그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태곤의 말에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 약을 숨긴 장본인인데요. 하지만 결국 가져다 줬잖나. 그게 중요한 거야. 태곤은 만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야. 만수는 태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죠. 약을 숨긴 것, 태곤을 미워한 것. 하지만 동시에 구급차를 부른 것, 약을 다시 가져다 준 것도 기억났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태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오히려 더 깊게 만들 뿐이지. 이제는 형님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일하려 합니다. 재단 일을 통해서요.
만수의 말에 태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형님을 위하는 길일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죠. 나뭇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태곤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수도 따라 일어났죠. 산책이나 할까? 좋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태곤의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죠. 만수는 태곤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정원 끝에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만수의 차가 서 있었죠. 예전처럼 검은색 대형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검소한 차였습니다. 태곤이 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차에 타도 되겠나?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인생은 급할수록 사고 나니까요. 태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로 향했죠. 만수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태곤이 탔습니다. 만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죠.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30년의 세월 속 노래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을 빠져나가 도로로 향했죠. 창밖으로는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태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형님 산소로 가세. 내가 직접 인사드려야겠어. 만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을 돌렸죠. 운전석은 같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장과 기사가 아니라 함께 치유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차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90년대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백미러로 태곤을 보았죠. 태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이제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이해로 두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형님 산소를 향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